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저는 참여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 받았습니다. 적대적인 언론으로부터 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조사도 뒷조사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틀어도 무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되면 73살이 되는데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데. 자, 대선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상대 후보를 어떤 틀에 가둬놓겠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틀이 아니라 나쁜 걸로 가둬놓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낙인을 찍겠다는 건데요. 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나는 이제 검증이 끝났고 그래서 모든 게 준비된 후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기문 총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반기문 전 총장은 연륜과 경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 그냥 외부 패널 세 분께 먼저 여기 오시기 전에, 자, 일단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대표 두 사람만 먼저 얘기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강점과 약점.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고영현 교수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쓰신 거 아니죠? 네.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륜을 강점으로 얘기하셨는데 약점은 보수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그분이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외교통상부 장관 평생을 어떤 국정 운영 네. 또 세계 경영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나라도 잘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하는데 표 확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 약점으로서는 뭐 보수라겠지만 사실은 친박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오히려 친박 기득권. 친박이죠. 뭐 보수가 네. 지금 네. 친박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것이고, 네. 반기문 총장이 사실은 뭐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보수 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촛불의 민심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보수 정권 10년이 실패를 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않겠냐. 그런 점이 좀 약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주로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런 거죠. 네. 뭐 문재인 대표는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확고한 다른 지지층. 후보들 지금 뭐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은 확고한 지지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반기문 전 총장만 뭐 보수층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20% 안팎에 네. 뭐 강철 같은 그런 지지층이 네. 있다는 것이 가장 네. 강점이고, 그것은 왜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2012년도에 네. 48% 지지층 네.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그대로 우군이 되는 네. 거고, 하나는 뭐 친노든 친문이든 그 패권 의식. 지금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거.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좀 불안한데 하는 것들은 저분이 갖고 있는 뭐 노무현 시즌 2다. 네. 박원순 시장까지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뭔가 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의 그러한 그 편가르기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강한 게 소위 약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네요. 지금 그럼 정옥 의원은 이름만 지금 잔뜩 쓰셨는데. 네. 우선 반기문 사무총장의 장점에 제가 반기문 썼지 않습니까? 네. 가로 열고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조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표의 약점 있지 않습니까? 네.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권 교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는 그 확장성 부족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네. 또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과 같은 때가 아직 안 묻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 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미지 자체는 네. 장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약점 역시
반기문일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조금 전에 김광덕 국장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지금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본인의 어떤 그 햄닉과 같은 심리적 갈등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진솔하게 나 보수다. 근데 중도를 아우르는 깨끗한 보수 하겠다. 지금 보수 잘못이지만 난 이거를 개혁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매우 기회주의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진보적 보수라는 말. 이게 바로 반기문 총장의 한계일 수밖에 지금 없다라는 양다리를 거죠. 걸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보수까지도 아울러야 되는데 그쪽도 반기문 하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네. 진보라든지 또 진보에 가까운 중도에서도 그 회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장점이 친문이라고 한 거는 가로 열고 박근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지금 탄핵 상황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엄청난 강점이죠. 지금이야말로 재수를 극복하고 재수 한 번만에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문의 응집력은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강점일 수 있지만 네. 바로 그 친문의 배타성 그리고 패권주의.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대표도 언제 탈당할지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비문들도 어떤 식으로 이탈할지 모르고 네. 소위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유발하는 인자가 바로 이 친문의 응집력 내지는 배타성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표의 확장성에 매우 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그래서 무의미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건 문재인 전 대표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쉬운 얘기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그 이야기들은 뭐 제목은 뻔한 얘기인데요. 제 이야기가 보면은. 근데 일단 우스갯소리로 지금 초반 판세는 문재인과 반기문, 반기문의 문하고 문재인의 문 해서 문의 대결입니다. 초반 판세는. 문을 네모 오연이라고 하면 달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그런데 어떻든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 중도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꽤 있다. 네. 굉장히 폭이 좁아질 수도 있지만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그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치 노선이 좀 유연하고 통합 행보를 걸을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세력을 아우르면서 잘 할 경우는 중도로서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장점인데 또 장점이 결국에 반대하고도 연결되는데 정치 노선이 아까 반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했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은 좀 한계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정당을 이제 어느 정당을 택하는 순간 어느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약점은 검증이 현재 덜 됐다는 거. 그게 네. 약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하면 정권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의 열풍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촛불 민심으로 알 수 있듯이 바로 정권 교체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세다. 이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년 해서 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진보 보수가. 그래서 이런 건불 10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네. 단점은 역시 외연 확대의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네. 역시 친노 패권주의 이런 게 거론이 되면서 네. 역시 지난번에 48%인데 네. 과연 50% 넘는 또 반대자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50%를 넘는 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한계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 분 말씀이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탄탄한 사람들이 오히려 확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확장성이 넓으면 또 오히려 또 이 지지층이 또 넓어질 수가 있고. 자,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반기문 총장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친박 혐오라는 이미지입니다. 아마 이 친박 혐오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늘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 포럼 회장에 그동안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는데 오늘 전격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윤상현 회장 취임식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윤상현 누구보다도 충성과 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충청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견마저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게 우리 고향 분들이 없었다면
26% 7%의 동작구에 우리 고향분들이 없으면 거기서 5번의 국회의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그게 좋은 겁니다. 자, 부차장, 지금 윤상현 충청포럼 회장이 오늘 갑자기 사퇴를 했다면 이게 충청포럼이라는 게 나름대로 저는 과거에 성완종 정남기업 회장이 이제 조직을 했던 나름대로 이 조직망이 상당히 컸고 충청도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유를 보자면 윤상현 의원의 지금 탈당 압박을 받고 있고요. 네. 징계가 절차 돌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윤리 열어갖고 징계를 개시했고요. 새누리당 윤리위원.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이 친박 이미지, 특히 충청포럼과 관련돼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도와줬을 때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냐. 사실상 박근혜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오늘과 같은 충청포럼에서 나가는 현장에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상 나름대로 이 주변에서 좀 박근혜 색깔을 좀 지워야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황기문 총장 쪽에서도 아마 그런 의사를 충청포럼한테 전달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황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박근혜 색깔 빼기, 친박 색깔 빼기, 또 하나는 캠프 내 그 외교관 그룹들이 너무 이렇게 뭐 포진해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이선으로 이렇게 물리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말하자면 중도 외연을 지금 보수는 사실은 뭐 친박이든 새누리당이든 뭐 무슨 바른정당이든 다 둬도 결국은 자기가 확실히 지지율만 오르면 그분들은 어차피 보수는 반기문 지지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지금으로서는 중도와 약간의 범야, 진보 쪽으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만이 문재인을 확실히 누를 수 있다는 그런 뭐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그 윤상현 의원 하면은 친박 중에도 친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포럼부터 회장부터 바꿔가지고 친박과의 거리두기 어떻게 보면 친박 색깔 빼기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 것을 뭐 나타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지난 총선 승리에는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그렇게 걸림돌로 지금 비춰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마 과거에 김종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저께도 문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내가 특별히 새겨드려야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호남에 가고 싶다는 내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과연 호남의 후보자들이 문재인 대표의 출연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호남의 후보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거론.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진정은 그때 김종인 대표께서도 거기에 몸담고 계셨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저희 쪽 못지않게 아주 강하게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다 폐기되었고 말뿐이었어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소신, 신념 이런 것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김광덕 부장, 저 마지막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당시 2012년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저희를 공격했다. 그런데 결국 한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당신도 별로 한 게 없으니 이제 그렇게 뭐 얘기할 거 없지 않냐. 사실 선을 끊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제 민주화 하면은 또 원래 트레이드 마크가 김종인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김종인 전 대표 트레이드 마크인데
결국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네. 바로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5글자를 가서 보완해줘 가지고 결국엔 박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경제 민주화는 결국엔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나도 이룬 거 없지 않느냐. 네. 결국엔 당신의 그런 도움이라든가 이런 구호는 그야말로 말로 그친 것이고 아무리 이뤄낸 거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엔 김종인을 결국에는 깎아내린 셈인데 저는 이미 두 사람은 지난번에 이 총선 과정에서 네. 이 공천대 이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셀프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여러 비례대표 공천이 명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때 깊은 앙금이 쌓였는데 저는 이미 그때 이 민주당을 살리려고 네. 저기 소위 오너 세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끌어들였지만 네. 당시 이미 그때 틀어져서 지금 깊은 앙금이 쌓였고 지금은 한 지붕 속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언제 과연 이사할 거냐 서로 막 그러거나 일부러 제가 내 발로 차거나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서로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럼 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그 한 여성 소설가의 글이 떠오르는데요. 네. 사람이 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대선에 당선시키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는커녕 완전 토사구팽 당했고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강력한 천거에 의해서 야당에 들어와서 총선에서 지금 제1당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되는데 아주 단단한 초석 하나를 올려놓은 장본인이 김종인 전 대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난다라는 서운한 생각을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또 그 지금의 하나의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세력 중에 소위 친박, 친문하는 패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선과 맞물리면서 김종인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게 결국 텐트에 하나의 그 말뚝을 박는데 이제 이게 단초가 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고인기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과 뭐 이렇게 합치는 건 뭐 말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물론 김종인 대표도 탈당 그 왜 자꾸 반기문하고 나를 결부시키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그 당내 소속 의원들은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문재인 대표 전 대표 측에서도 김종인의 그 뭐랄까 영향가랄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이가 앙금이 많이 쌓였지만 네. 좀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 근래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데 문민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어쨌든 뭐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하면서 유일하게 두 사람은 좀 좋게 평가를 한 부분이 하나는 반기문 네. 총장과 손학규 네. 전 대표입니다. 대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은 갖췄다는 그런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빠지를 떼면서까지 민주당을 탈당할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비례대표이니까 2월쯤 정도 되면은 김종인 대표가 말하자면은 제3지대에서 어떤 텐트를 치는데 그 중재자랄까 어떤 그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학규, 반기문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적어도 김종인 세력이 민주당 내에 10 내지 15명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비주류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늘 이야기한 대로 2월 달에 정치 개편 어쩌면 본인 얘기는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정치 지형이 새롭게 구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정치 지형을 만드는데 김종인 대표가 뭔가 작심을 하고 나서지 않겠느냐. 설이 지나면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김종인 대표가 하는데 가장 촉매가 되는 것은 반기문 대표 지지율이 설 이후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하자면 까그라진다든가 좀 이게 떨어지거나 하면은 좀 김종인 대표도 좀 주춤하지 않겠냐 하지만 어쨌든 김종인 대표 행보가 2월에 아주 저는 관심사라고 봅니다. 다 이게 설 이후의 민심이 어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도 한번 관심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